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오늘 구속기로에 섭니다. 구속 여부는 계엄 1년이 되는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자, 추 의원의 영장 실질심사 오늘 몇 시에 열립니까? 네,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특검은 구속심사 전 추 의원을 먼저 사무실로 불러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두고 특검과 추 의원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문이 얼마나 이어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특검 측 의견서와 PPT 분량도 구속심사 시각을 전후에 알려질 거로 보입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비상계엄 선포 1년인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구속심사 쟁점들도 알아보죠. 먼저 특검은 어떤 부분을 강조할까요? 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 협조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점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하며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반대하는 이 계엄 선포라는 점을 알고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통화한 뒤 협조를 요청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별다른 반대 없이 뜻에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후엔 소속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바꾸고 본회의 시각을 앞당기니 이를 전파해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을 조사하며 추 의원이 본회의 시간을 제대로 알렸다면 표결에 참여했을 거라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에 대한 추 의원의 입장도 정리해 주시죠. 네, 추 의원은 특검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원내대표로서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꿰맞춰 구속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을 땐 계엄 선포를 미리 못 알려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만 했고 이 통화 직후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며 의총 장소를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이걸 국회 출입 방해 목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소속 의원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 의원은 오늘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슌기의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모두 6차례 통화했다며 첫 통화에서 국회 통제가 언급됐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표된 뒤에는 담을 넘는 의원들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청장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건 불법이니 체포하라고 말한 게 분명히 기억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새롭게 재판을 시작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7월 특검에 의해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18일이면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크게 3개입니다. 이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유일하게 내년 2월 말 이전 선고를 예고한 상태인데 추가 구속이 없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이를 고려해 구속기간이 만료될 즈음 법원에 영장 청구를 다시 요청할 거로 보인다며 추가 구속을 이미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 신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특검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 하명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어 맞췄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에게는 명 씨와 상의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공표와 비공표를 합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오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은 사업가 김한정 씨가 부담했는데 특검은 오세훈 시장이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기부하는 게 사건의 구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사업가 김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명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특검 기소에 대해 오 시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엉터리 여론조사 같지 않은 여론조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돈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니에요. 공소장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죠. 오 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특검과 오 시장 측의 공방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처음 공개됐을 당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고객 4,500명 중 다수에게 협박 메일이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을 제출받고 범행에 이용된 IP 주소 등을 확보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달 여러 고객에게 계정 정보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내용으로 초반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4,500여 명 가운데 다수에게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쿠팡이 지난 20일 밝힌 피해 규모와 비슷한 수치로 쿠팡은 당시 고객에게 발송된 메일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던 지난달 25일, 이번에는 쿠팡 고객센터로 협박 메일이 왔습니다. 계정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금전 요구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팡은 피해 계정은 총 3,370만 개 정도로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 주소와 이메일, 주문 정보라고 밝혔는데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하고 국제수사기관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고객에게 온 메일과 25일 쿠팡 측에 온 메일의 발신 주소는 다르다고 밝혔는데 동일인이 보낸 건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배후 세력이 있는지, 쿠팡 측에 기술적 취약점은 없었는지 등 전반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쿠팡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내부 정보 접근에 필수적인 액세스 토큰 서명키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용의자로 지목된 건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씨입니다. A씨는 쿠팡에서 특정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 부여를 하는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다룰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A씨의 퇴사 이후에도 내부에서 발급된 액세스 토큰의 서명키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액세스 토큰 서명키는 내부 정보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증명서를 만드는 비밀 암호입니다. 내부 시스템에 로그인하려면 출입증 역할을 하는 토큰이 필요하고 이때 서명키는 토큰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는 도장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퇴사 이후에도 서명키가 갱신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 통제도 안 되고 대제적 관리도 안 됐고 내부에서 이상한 액세스가 들어오면은 탐지를 해가지고 막아야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 쿠팡은 일부에서 나오는 서명키가 5년에서 10년 동안 방치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쿠팡의 인증체계 관리 부실이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집단 소송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벌써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털어간 사람들은 제 집 주소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자동 결제 해지해놓고 비밀번호 변경을 했어요. 어느 회사도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선 싸이월드와 SK텔레콤의 정보 유출 사태를 뛰어넘는 초유의 개인정보 참사라는 지적 속에 파장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물가 속보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1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9월 2.1%, 10월엔 2.4%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5.6% 상승한 가운데 쌀은 18.6%, 귤은 26.5%, 고등어는 13.2% 각각 올랐습니다. 석유류는 5.9% 뛰었는데 경유는 10.4%, 휘발유는 5.3% 상승했습니다. 커피는 15.4%, 보험 서비스료는 16.3% 올랐습니다. 쿠팡에서 3천만 명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1,91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 2017년 799건 이후 한동안 500건에서 600건에 머물렀지만 2020년 1,127건으로 급등한 뒤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1,986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처음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이후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YTN에 제보됐습니다. 고객 대상 이벤트를 한다며 쿠팡을 사칭해 전화했는데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것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이후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YTN에 제보됐습니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0일 쿠팡으로부터 이틀 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쿠팡 공식 이벤트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쿠팡 공식 이벤트 안내입니다. 쿠팡 유튜브 영상 시청, 구독, 좋아요 중단 한 번만 참여해줘. 푸짐한 혜택이 바로 지급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 내용에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가짜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뭔가 저희 쿠팡의 대표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저희 쿠팡이다라는 사칭 연락을 받으셨었을 때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저희도 좀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초 고객 정보 유출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6월 24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쿠팡 사칭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시 쿠팡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라는 전화였는데 가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피싱 범죄가 시작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돈이 될 만한 정보들 그런 걸 가지고 나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바로 범죄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또 그거 가지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범죄가 또 발생하거든요. 다크웹에서는 피해자가 미처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최근에 유출된 정보일수록 비싸게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연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상황 파악과 발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의 오세훈 죽이기에 저는 결코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최상병 특검은 종료가 됐고요. 내란과 김건희 특검도 수사기한이 이달 끝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 3대 특검 모두 마무리가 되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주요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유였는데요.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특검이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특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드러나기도 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호주 대사로 이종섭 전 장관을 무리하게 내보냈던 건 역시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결국 이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실체는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실제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비롯해서 이 개신교 인사들이 김건희 씨에게 직접 로비를 하고 그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이 로비가 전달이 되어서 일종의 구명 로비가 전격적으로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 결국엔 대통령 이 경로설의 근원지로 이 구명 로비가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판단이 내려지지 못한 것 같아서 추가적인 수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외에도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도 워낙 수사 대상과 이 혐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 과정 가운데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많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미완의 진실의 퍼즐들을 여전히 찾아야 된다라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도 피의자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이제 기각이 됐었고요. 무리한 수사다 이런 지적도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보더라도 사법부가 오히려 이거를 특검을 방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특검의 무능이거든요. 10건 중에 어떻게 9건이나 기소가 안 되는 그 영장 발부가 안 되는 그런 기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능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뭐 미완의 뭐 특검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결국 그것도 가장 크고 가장 많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돈을 쓴 특검이 이렇게까지 미완이라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할 정도면 그것 또한 무능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종합특검이라는 또 다른 기구를 또 출범시키려고 하는지 결국에는 정치적 의도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내란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정청래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네.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그렇고 당내 갈등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불편한 관계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종종 듣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뭐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했던 발언들, 행위들 이런 것들이 최소한 용산하고는 조율이 안 됐을 뿐만 아니고 당내 내부에서도 왜 대표가 저렇게 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다고 하니 결국에는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내 갈등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근데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과 이 당 대표의 뜻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대통령께서도 지금 곧 있으면 12.3 내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의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어떤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는 사실 공직사회에서도 지금 그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와 뭐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이 내란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특검의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과거에 하셨던 바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실체적 진실을 보다 정확하게 가려내고
책임자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을 하고 책임을 지울 사람들은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유야무야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는 그냥 밝히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 시선은 대통령과 당대표 모두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검의 무능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외에도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완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이미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뭐 김건희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김건희 씨로부터 자백까지도 받았는 특검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듯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출국시킨 게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다라는 점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끝까지 밝혀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남는 부분들은 일말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어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당 일각에서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일단은 이제 법사위에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고 네. 이 뒤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법사위원장과 뭐 당 지도부가 좀 더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당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결국 지기현 재판부가 보여준 어떤 늑장 재판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기현 판사가 분명히 이 12월 중에는 연내에는 이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 재판을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네. 이제 최근에는 말을 바꿔서 1월 중에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만료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1월 중순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의 판결이 나오는 그 시간과 시차를 고려해 본다면 그 사이에 또다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기현 판사가 초래했다. 그런 점에서 과연 공정한 재판이 조희대 사법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네. 2심부터는 더 이상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에 끌려가거나 이런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과 공감대는 이제는 공공연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어제 근데 우리나라 3심 제도잖아요. 그 2심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때 무죄 받았었잖아요. 그때는 왜 괜찮고 지금은 안 괜찮은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영장 심사도 내란 전담 영장 판사가 진행한대요. 묻지마 이제 그 영장 발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인민 재판이고요. 앞서 이제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은 미완의 이런 뭐 숙제들을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두 가지. 첫째, 이 내란이던 뭐가 됐건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빠른 이 판결이 요구되는 이 상황에서 이 특검까지 다시 출범시키면은 재판 지연될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불만은 그 국민들의 피로감은 민주당이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차 제가 이 방송 여러 군데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였던 적폐청산 시즌2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 시장의 오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원체 그 특검이 그 기소를 답을 정해놓고 했던 것 같아요. 수사 내용, 그 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점. 그래서 이왕 할 건 뭐 빨리 한 것이 오히려 나았다 뭐 얘기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일단 굉장히 무리한 기소를 한 거죠. 오세훈 시장의 핸드폰 8대를 포렌식을 했습니다. 네. 그 포렌식한 내용 중에서 명태균 씨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그 내용들을 받아서 그거를 활용했다, 지시했다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고 뭐 같이 기소가 됐지만 강철원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하고 소통을 했다고 하나 그 어떤 내용으로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시, 뭐 의뢰, 공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의 사기꾼에 준하는 수준의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서 온갖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에 국민들이 보면서 저런 사람이 뭘까라는 생각, 그런 사람하고 아예 가까이 간 거, 뭐 근처에 있었던 것 자체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특검이 결국 이걸 기소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지정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 아니었나.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개입에 이거는 거의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네. 자, 오 시장 역시 이거 민주당 하명 특검이다. 오세훈 죽이기가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고 즉각 반박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선거를 좀 염두에 둔 부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특검에서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어떤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기소를 선택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의혹이 굉장히 저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에도 입증할 만한 의혹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론조사 B가 이 김한정 씨라는 이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부터 나갔던 정황,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소유주, 사실상 이 명태균 씨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던 여론조사 그 기관으로 이 3,300만 원이 대납이 됐던 정황들, 그리고 어떤 뭐 말이 맞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2번 보고 연락을 끊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했지만 그 시기를 맞춰봤을 때 그 뒤에도 더 본 거 아니냐, 혹은 그 이전부터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명태균 씨도 계속해서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일관됐다라는 점도 전 주목해볼 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이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김한정 씨가 그렇다면 이 3,3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심지어 그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강철원 전 그 부시장이 오 시장의 지시로 명태균 씨와 직접 어떤 연락들을 주고받았다라는 내용들도 나온 상황이라서 독자적으로 어떤 판단들을 하면서 각자가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그 연결고리의 정점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심인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는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했고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는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내란 혐의로 현역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인 거는 처음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게 우원식 의장이 당시에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로 의원들을 이제 모아달라라는 공지를 분명하게 내렸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본회의로 집결 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추경호 그때 당시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사로 장소를 또 바꿨단 말입니다. 그 공지가 나간 뒤에.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결국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연락을 받았고, 그 뒤에 심지어 국회에 있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을, 추경호 의원을 포함해서 있었던 것이고, 원내대표단 중에서. 그 외에도 이 추경호 의원이 굳이 국회에서 당사로 여러 차례 장소를 바꿔가면서 원내에서 혼선을 주는 공지를 했기 때문에 네. 당시에 한동훈 전 당대표가 오히려 의원들의 그 메신저 방에 지금 당장 이제 본청으로 와달라, 국회로 와달라라고 호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 저 결정적으로 12시 1분에 본회의장 소집 문자 공지를 국회의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당사로 또 한 번 공지를 내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결정적인 정황이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이것은 단순한 혼선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표결 방해를 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추경호 의원이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사실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진술들까지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네. 이 추 의원의 어떤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방해가 있었음을 특검이 충분히 입증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은 내일 오전 중에는 나올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의 그 계엄 1년을 맞는 메시지랄까요? 그것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나와야 되겠죠. 네. 예. 추경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추경호 대표의 그 뭐 리더십 부재 당일, 작년 12월 3일,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평화시의 당대표 원내대표 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이 이런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보였던 리더십이 과연 뭐 기대하지 않았던 거라고 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계엄 동조 세력이다, 계엄에 뭐
참여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는 전 무리라고 봐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요즘에도 재판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게 그지없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계엄에 그 같이 함께했다고 하는 것 자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체포돼야 된다. 여기엔 너무 큰 무리수가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만약 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이 특검에 대한 네. 신뢰도라든지 정치적 의미도 그렇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2월 3일 그거와는 별개로 되든 안 되든 당은 당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우리 당도 꽤 시끄럽습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뭐 사과를 해도 100번은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사과하고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절연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뭐 본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겠지만, 그걸 해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이 구속 여부가 내년 그 대구시장 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 출마의 결심이 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본인이 뭐 주위에서 옥중 출마라도 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그거야 뭐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고, 나를 이렇게 가두더라도 내가 그냥 쉽게 사그라지지 않겠다, 뭐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옥중 출마라는 게 뭐 쉽지는 않겠죠. 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 옥중 출마를 권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네. 무언가 이제 대구 그 시장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닫아두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뻔뻔하다, 후한무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긴박했던 날,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 12월 3일 밤에 우원식 의장이 분명히 이 국회로 의원들이 집결해서 표결을 언제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제 소속의 의원들에게 제대로 이 표결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조차 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빨리 모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로 의원들을 모여달라라는 요청을 했고요. 심지어 본인을 비롯해서 몇 명은 또 국회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자체가 이게 계엄을 성공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없고서야 이렇게까지 의원들에게 혼선을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내란에 협조하고 동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이 벌써부터 어떤 대구시장 도전에 대한 생각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은 이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진실이 밝혀지기에는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자격 없는 사람의 출마 선언을 듣고 있을 만큼 국민들이 인내심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입니다. 오늘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관계자들은 말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 지도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 정도를 감액하는 데까지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지역 예산 등을 각각 2조 원씩 증액하는 쪽으로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경우 수정 예산안은 시트 작업 등을 마친 뒤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본회의를 통과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 경우 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로 기록이 될 전망인데,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된 뒤 법정 시한이 지켜진 해는 도입 원년인 2014년 그리고 지난 2020년 단 2차례뿐입니다. 자, 지금 속보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안인데, 어떻습니까? 치안 내 처리, 또 여야 합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다 보니까 이제 여야 합의로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지가 네. 아무래도 여당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를 하겠지만, 또 본인들 입장에서도 좀 통과돼야 될 예산들이 있고, 야당 입장에서도 또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 안에서의 어느 정도 타협점과 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겉으로는 야당 입장에서도 비난을 하고 여러 가지 폄훼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에는 사실 국민의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반대하고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의 요구 중에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혹은 둘 사이에 뭐 합의점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을 좀 전략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그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정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할 것 같아요. 환영할 만하고 뭐 5년 만에 합의하고 뭐 법정 시인에 이게 통과를 시킨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긴 하겠으나 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대한민국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앞선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죠.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지도부가 사과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소장파 의원들 20-30명 정도가 어쨌든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으면 따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도 한 상황이고 어제부터는 뭐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요. 개별 의원들이 사과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김재섭, 김용태 이런 의원들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도 그랬고 개별적으로 본인들의 그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과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도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전 사실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도부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게 해도 문제일 것 같고 안 해도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뜨뜻미지근합니다. 그건 좀 뭐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이면은 이제 바로 내일로 뭐 다가왔는데 이 20-30명이 행동할 그 의지가 있다면은 지도부가 하던 말던 그거와 별개로 본인들의 그 정치적 입장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집단으로서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양향자 최고위원은 연일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최고위에서 양 의원의 이야기를 듣다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중간에 자리를 뜨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게 내부에서 이 최고위에서조차도 어떤 그 합의된 의견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양향자 최고의 말이 어느 정도 좀 상식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 안에 배신자를 만들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현 주소입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마저도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친한계는 축출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당무원 게시판 네. 그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시작한다라고 하고 친한계로 잘 알려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이 윤리위 절차가 다시 한번 개시가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됐던 것들이 왜 다시 이렇게 추진이 되느냐.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를 완전 축출하겠다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민주당의 뭐 폭거 때문에 계엄이 일어나서 죄송하다. 그리고 더 잘 싸우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건 사과가 아니죠. 윤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죄송은 한데 더 싸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싸움을 거는 거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 그 집회 현장에서도 특정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환호를 하고 특정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이런 지지자들 내에서의 양분까지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아마 양향자 최고위원 입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주 서구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전국 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하고 도주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숙박업소 입구에서 검은색 SUV 차량이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골목으로 도주한 차량을 남성이 뒤쫓다 이내 포기합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번화가에서
피의자 46살 남성 A씨가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여자 한 분도 안 타고 체포영장하고 데리고 가서 대회 타고 왔는데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잠복 수사를 통해 숙소 6층에서 붙잡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온 A씨는 짐을 챙기겠다고 말한 뒤 수사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체포 현장에는 수사관 3명이 있었는데도 피의자 1명이 도주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주 차량을 막던 수사관 1명은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 차가 오니까 막았는데 밀어본 거고 다쳐가지고 차는 도망갔고요.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A씨를 놓친 검찰은 10여 분 뒤 전국 각 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차량을 위해서 바로 지차 타고 도주해버린 차량 보면서 차량을 추적하면 검찰과 경찰은 도주 차량의 동선을 추적하는 등 A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의 노선일입니다. 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실종 44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전해드렸었죠. 전 연인이었던 50대 남성의 범행으로 밝혀졌는데 그의 치밀했던 범행이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경북경찰청 가해자가 지난 10월 14일 오후에 사전 약속 없이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만났고 피해자의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 격분해서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전 연인을 살해한 가해자는 다음 날 태어나게 출근하고 거래처 폐수 처리 시설에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는데요. 도로 CCTV를 피해서 우회하거나 갓길 주행, 또 역주행을 하면서 이동 동선을 감추고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직접 제작해 교체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자,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벌인 50대 남성, 경찰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범행이 잔인하고 중도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실종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에서 퇴근길에 사라져 행방이 묘연했던 50대 여성. 경찰 수사 결과 실종 당일 전 연인인 5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차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다음날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자신의 거래처 폐수 처리장에 은닉했습니다. 범행 이후 행각은 치밀했습니다. 직접 만든 위조 번호판을 달아 경찰 추적을 따돌렸고 피해자 차량은 숨겨오다 충주에 버렸습니다. 결국 좁혀오는 수사망에 김 씨가 체포되면서 피해 여성의 시신은 실종 4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대응 속도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에서야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는데 최초 실종 신고 이후 27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유력 용의자 특정 이후에도 2주가 더 지난 시점인 지난달 26일에 김 씨를 긴급 체포하면서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도 범죄 가능성 여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 범죄 관련성이 없는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실종자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찰은 주변인 조사와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강력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 후 해제되기까지 6시간은 우리 정치 지형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결정적 분기점이 됐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 특검 수사를 사이에 둔 여야 대치까지 1년 새 숨가쁘게 돌아간 전국 시계를 박광열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은 3시간 만에 통과됐지만 전국 경랑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여당 일각의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두 자릿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에 계엄 11일 만에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탄핵안 가결에서 선고까지 111일, 그 사이에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충수는 계속됐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구치소를 나서며 환한 미소를 띠고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에서 계엄으로 국민과 국가에 혼란을 끼친 데 대한 반성과 사죄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무죄 판결이 난 거 아니잖아요. 주먹 쥐고 저럴 때 혹시 어퍼컷을 할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길어지는 헌재 논의는 여러 해석을 낳았지만 결과는 8대0,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대선 전국이 펼쳐졌습니다. 역시 화두는 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탄핵 반대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먹튀 논란으로 잡음도 커졌습니다.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단일화 약속을 20몇 차례 하셨습니다. 본격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 사실상 승패가 갈렸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정권 교체 이후 특검의 칼날은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통일교 입당 의혹 관련 당사 압수수색, 여기에 계엄의 밤 행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사와 국회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던 판단을 두고 내란 동조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의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은 없습니다. 정치 보복의 장, 야당 탄압의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 척결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 내란몰이라는 반박 이상의 대응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계엄의 밤 6시간의 나비 효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특별 성명 발표를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첨부하며 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으로 전쟁까지 일으키려던 걸 1년 전 위대한 국민이 막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털어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이런 생각을 재차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을 국회와 함께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민의 자발적인 저항 정신 등을 국가 차원에서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 집회를 여기에 포함하는 것 또한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기념일 지정을 위해선 4.19 혁명과 부마 항쟁 등만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 등과 우선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오는 3일 특별성명과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이 대통령의 메시지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고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오늘 구속 기로에 섭니다. 구속 여부는 계엄 1년이 되는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몇 시에 열립니까? 네,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두고 특검과 추 의원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신문이 얼마나 이어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특검 측 의견서와 PPT 분량도 구속심사 시각을 전후에 알려질 거로 보입니다. 추 의원이 법원에 출석하며 어떤 입장을 낼지도 주목되는데요.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비상계엄 선포 1년인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구속심사 쟁점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검은 어떤 부분을 강조할까요? 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 협조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점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하며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반대하는 이 계엄 선포라는 점을 알고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통화한 뒤에 협조를 요청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별다른 반대 없이 그 뜻에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후엔 소속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바꾸고 본회의 시각을 앞당기니 이를 전파해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을 조사하며 추 의원이 본회의 시간을 제대로 알렸다면 표결에 참여했을 거라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에 대한 추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추 의원은 특검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인 활동과 그 발언을 꿰맞춰 구속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을 땐 계엄 선포를 미리 못 알려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만 했고 이 통화 직후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며 의총 장소를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이걸 국회 출입 방해 목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소속 의원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 의원은 오늘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 혐의 재판 결심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 씨는 모레엔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내일 김 씨 재판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네, 원래 내일은 김건희 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 결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날인데요.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냈는데 김 씨 측에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가 이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결심 공판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김 씨와 수차례 주고받아서 재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네, 모레엔 김 씨 소환 조사도 이뤄지죠?
네, 모레는 김 씨의 매관매직 의혹을 모두 아우르는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나토 3종 귀금속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가 준 고가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제공한 금거북이 등에 대해서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또 김 씨는 11일에도 소환이 예고돼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건넨 고가 가방이나 종묘 차담의 의혹 등은 이날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금품을 준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관련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5시간에 가까운 회의 끝에 의결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양평군청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수사관 4명 가운데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참여했던 2분의 수사관에게 수사 의뢰,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인 팀장에게도 역시 수사 의뢰. 앞서 자체 감찰을 진행한 특검은 수사관들이 강압적 언행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단 숨진 공무원이 유서에 문제의 수사관들을 지칭하면서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이야기해라처럼 진술을 강요했다는 표현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과 비슷한 시기 조사를 받은 이들의 진술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왔다면서 유서를 신뢰할 수 있다고 봤고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김건희 특검을 상대로 인권수사 규정을 준수하도록 당부했고 국회의장에게는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조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직 인권위원은 특검 수사 내용의 정당성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수사 과정의 절차적, 인권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수사관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권위는 이번 결과를 의결하는 데 반대표를 낸 인권위원 3명의 의견을 포함해 결정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심사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한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시에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3차례 바꾼 것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 측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요. 이 비상계엄 해제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본회의장에 모여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이제 처음에는 뭐 국회로 했다가 다시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혼선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 진행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시 의원들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해당 통화 이후에 의총 장소를 고의로 변경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지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에 협조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검 측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에 어쨌든 의총 장소에 계속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부 단체 채팅창 등을 통해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정리해달라,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눈 걸로 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문에 오히려 모이는데 방해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변경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그 내용은 사전에 이 비상계엄을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뿐 이 의총 장소 변경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장소 변경 같은 건 빠르게 이제 의견을 모으고 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지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주장이고요. 국회 진입이 어렵다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장소를 단순히 빨리 모이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추경호 의원은 말씀해 주신 대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구속 여부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구속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일단 이 의총 장소 변경한 것이 일정 부분 이 표결 방해 혐의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것인가,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 중대성 이 부분이 1차적으로 허들을 넘어야 된다고 보고요.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부분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으나 이 장소 변경과 그 통화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고의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장소를 변경했다는 그런 물증 내지 심증을 형성할 만한 자료들을 특검 측에서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진행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아마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전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보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쟁점으로 떠오른다고 보고요. 물론 이 구속 여부가 유무죄와는 관련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특검 측이 어떤 좀 더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법원에 가서 다퉈봐라. 당장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참고인 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으로부터 추 의원이 만약에 본회의 시간을 제대로 알렸더라면 표결에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진술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변수를 작용할 수 있는데 일단 짚고 넘어갈 부분은 당시에 민주당이 훨씬 더 이제 우위에 있는 좌석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이 이 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쟁점이 되는 건 내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받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제대로 공지를 했으면 나 역시도 표결에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밝힌 부분은 이 표결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특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만으로 어떤 유죄가 단정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요. 당시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좀 더 빠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지만 워낙 이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방어를 했다면 내가 최선의 판단은 아닐지언정 이것이 어떤 고의를 갖고 있던 것은 아니다라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주장이 이런 사안만으로 바로 뒤집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보면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한 물증 같은 게 없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구속 여부라는 건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재판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 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이후에 재판에서 다퉈봐라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만반의 준비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이것이 그 당시에 좀 정신없는 상황이었고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선의 판단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이 내가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을 갖고 있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충분히 한다면 재판에 가서 이 유무죄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구속까지는 피할 그런 상황도 열려 있습니다.
물론 구속 여부가 유무죄의 결정은 아니겠지만 전국은 이제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는 겁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명태균 씨로부터 이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이 유상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건데 그 돈을 다른 정치 사업가가 대신 지급했다. 이 부분이 불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으로 후원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이 다른 사업가로부터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그 정치자금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명태균 씨로부터 이 여론조사를 건네받는 대가를 사업가로부터 전달받았는지 그 비용을 대납했는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속 기소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증거인멸 염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한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는 뭐 구속 기소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일부 축소해서 기소한 것은 그만큼 특검이 입증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겠고요. 다만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것처럼 이 원래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장입니다. 예. 현재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함에도 이 재판을 받는 것 자체도 크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구속까지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판단이 특검 측에서도 있었을 것 같고요. 구속은 되지 않고 이제 불구속 상태지만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에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투겠다라는 취지로도 충분히 읽힙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특검이 오세훈 시장을 의심하는 것은 그 여론조사 비용을 이제 대납을 받은 행위는 일종의 불법 기부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 8대도 모두 다 포렌식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방위적인 조사에 협조를 했는데 마땅한 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명태균 씨의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 처음에 받아봤을 때 그 초기에서부터 이것이 전화를 뭐 한 700통 정도만 돌리고 훨씬 더 많은 전화 표본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부풀리하고 뻥튀기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계속해서 돈을 주고 맡길 이유가 없었다라는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명태균 씨와의 대지조사 과정에서도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예. 그런데 내년 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오 시장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기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에 출마를 하지 못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가 된다면은 문제가 선거권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보다 중요한 건 어찌 보자면 그 전에 1심 판결이라도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자면 양쪽 모두 좀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몸집을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는 굉장한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단 서울시장으로 다시 한번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재신임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경선을 일단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내 당규를 보자면은 이렇게 기소가 되면은 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당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 측에 무리한 정치적인 기소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예외를 좀 적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예산안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 부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는데 지금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금 합의를 한 소식이 들어왔고요.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안 관련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지호 경찰청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담을 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증언을 했는데 이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까요? 굉장히 유의미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말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정치활동 금지와 같은 그런 포고령도 내려졌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잡아라, 체포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부분을 증언을 한 겁니다. 예. 사실상 어떤 체포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재판에서 처음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것이 어떤 체포조의 운영, 체포의 지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 그리고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도 자신이 모두 무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에서 어떤 자신의 책임을 좀 축소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으로도 읽혀집니다. 일단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하고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할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 경찰청장으로서 사실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인데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찌 보자면 불법적일 수 있는 그런 지휘 내용을 하달받았고 어느 정도 움직였던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정도를 좀 최소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도 있었고 뭐 체포조 지원 요청도 있었으나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다, 내지는 최소한의 움직임만 있었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본인은 지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역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 역시도 감안을 해서 생각해서 하고 있는 증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조 청장의 부인이 증언대에 오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받았는데 그 증거로도 볼 수 있는 문서를 자신이 직접 찢어버렸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해 보이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제 전후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그 안가회동에도 지금 등장을 하는 인물이고요.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라는 부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의 부인이 직접 증언대에 서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한 이야기를 안가에서 듣고 온 조지호 경찰청장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때 받아온 이 문서 A4 종이가 있었는데 그때 MBC, 꽃 이런 단어가 적혀 있던 것을 기억한다라는 증언이 있던 겁니다. 예. 이 문서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고 그 문서가 있다면 이것을 증거로서 제출을 했어야 될 텐데 부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왜 가지고 왔냐,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찢어서 이제 이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 당시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취지를 증언한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중요한 문서가 왜 지금 물리적으로 제출은 못 되는지도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이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태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를 지금 부인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증언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증언과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증언을 좀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 증언이라는 점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산안 관련해서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 막판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까지 합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다가 오늘 극적으로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해냈고 오늘 오후에 본회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25년 12월 2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 2. 국회 예산심의로 조직 개편에 대해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총 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3.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 성장 펀드 등 핵심 국정 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5.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 장학금 지원,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문을 낭독했습니다.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고 같은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하기로 했다라는 여러 가지 합의 소식을 전했는데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하며 3,920선에 갇힌 코스피가 오늘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자, 증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일단 출발하는 상황을 볼 텐데요. 자, 최근에는 코스피가 쉬어간 반면 코스닥은 1%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0.48% 오른 3,939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자, 정부가 코스닥 부양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코스닥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까라는 부분도 시장의 관심인데 오늘 코스닥은 0.11% 내린 921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정부의 안정화 메시지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오늘 1.1원 오른 1,471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미가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외교 차관 회담을 열고 합의 사항을 담은 팩트시트의 신속한 이행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 잠수함 등 분야별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미 국무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달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 발표 이후 열린 첫 한미 외교차관 회담입니다. 약 40여 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한미는 팩트시트의 신속한 이행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관련해서 미 측과 이렇게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나가자 이런 공감대를 확인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또 외교부와 국무부 등 담당 기관에서 이행 협의체를 구축해 기관들끼리 개별 이슈 이행을 진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슈마다 거기에 다들 전문
그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 간에 서로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매칭을 해서 일을 꾸려나가기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조선업 등 핵심 전략 부문에서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에 기여할 거라며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차관이 회담에서 팩트시트 이행과 함께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진행된 한미 비자 실무 그룹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박윤주 차관은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팩트시트 신속 이행에 합의하며 협상의 틀을 다지면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협의체 구성 등 실무급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위성 아리랑 7호가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아리랑 7호는 내부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로 정밀 관측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발사 당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남아메리카에 있는 기아나 우주센터입니다. 발사대에 서 있는 로켓의 상단부에는 태극기가 선명히 보이는데요.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우리 위성 아리랑 7호가 실려 있는 겁니다. 로켓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불꽃을 뿜으며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20분인데요. 40여 분 뒤 발사체가 고도 570km 부근에 도달했을 때 아리랑 7호가 분리됐고 발사 1시간 10분 뒤쯤인 새벽 3시 반에는 지상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차질 없이 궤도에 안착하는 아리랑 7호를 보면서 우리 관계자들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앞으로 5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구를 관측할 계획인데요.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가 탑재돼 30cm 크기의 물체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재난재해를 감시하고 도시 열섬 현상 등도 분석할 예정인데 지난달 27일 누리호 4차 발사에 이어 또 하나의 쾌거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발사 성공, 우주를 향한 우리나라의 걸음도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이 체감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추위 속 오늘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습하고 무거운 습설 형태여서 이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 서해안에는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고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충남 내륙과 호남 내륙에는 1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도 3도에 머물면서 아침 기온과 큰 차이 없겠고요. 청주 6도, 대전은 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은 연일 대기가 메마르는 가운데 겨울철 화기 사용이 더욱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12월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 잃기 쉬우니까요.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